자, 안녕하세요. 여행질이랑 창의 경영을 사회문화 강좌로 학습하게 될 정치영 선생님입니다. 지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양적 연구라는 부분이 나오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질적 연구의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연구 방법의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양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세미나에서 어떤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할 때,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사실 둘 다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연구가 될 경우에 질적 연구를 실제로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사회학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1번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문제의 인식입니다. 당연한 게 과학에서도 내가 왜 이걸 연구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가지고 제 연구 사례 가지고 여기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2년간의 석사 논문을 쓸 때 첫 6개월은 계속적으로 어떤 거를 내가 연구를 해야 되지를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부터 저보다 지금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연구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았던 것이 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연구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가 1번이에요. 이게 나 연구인식, 문제인식을 가장 먼저 해야 돼. 그럼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쭉 내려오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설을 설정하게 돼요. 가설을 설정.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가설 설정을 했냐면, 지하철을 사람들이 탈 때 내리는 역과 타는 역, 그러니까 타는 것과 내리는 역을 조사를 계속적으로 통계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자주 가는 공간은 당연히 도시에서 도심일 거고, 또 부도심일 거고, 그리고 주거지가 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설이겠죠. 그래서 그런 도심이나 부도심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임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식을 한 거죠. 강남이라는 부도심이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이 돼 있지만 100대 기업의 본사라든가, 근데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부도심의 성장이 빠르단 말이죠. 그럼 이 빠른 성장을 지켜보자 해서 5년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는 인식을 했고 가설을 설정했죠. 그래서 부도심의 강남 성장이 그 이전 2000년 이전보다 높을 것이다. 물론 유의미한 결과를 나중에는 냈지만 그렇다고 눈에 띌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연구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이 맞아떨어져서 완전히 유의미한 결과가 되면 정말로 기쁘겠죠. 2년이나 5년이나 10년의 연구를 한 결과가 좋다면 당연히 내 가설은 맞아. 연구를 해서 통계를 냈더니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어. 이러면 연구자가 연구를 한 목적이 맞지 않을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뒤에 있는 글 가지고서는 요 가설 설정이나 문제 인식을 설명을 할게요. 아직까지는 책에서는 이 두 포인트가 양적 연구의 탐구 과정이라는 걸 알고 갑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가설 설정까지는 대부분 과학 탐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배울 때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연구 설계인데,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우리는 전국연합 시험 아니면 수능에서 가장 많이 건드려지는 게 이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연구 설계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를 우리는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방금 제가 얘기한 연구를 제가 석사 논문 한 걸 얘기를 하면 2000년에서 2005년이라 했으니까 그 시기도 제가 설정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 했으니까 그것도 조작적 정의겠죠. 그 다음에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만을 조사했다 그랬거든요. 갈아타는 사람 제외하고 버스 타는 사람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부터 지하철로 들어오는 사람 제외하고 모든 거를 제외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포인트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조작적 정의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료 수집하는 방법 저는 인터넷에 있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이용했고요. 조사 대상과 범위 서울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저는 조사 기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을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파란 펜으로 써볼까요? 자료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 분석했는데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연구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험법보다는 질문지법을 이용하고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결국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설문지, 질문지를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진이라든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나오면 결국은 이것들을 왜 하느냐? 결국은 가설 검증과 결론 도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만드는데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바지할 때 우리는 요거를 일반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화.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양적 연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읽어보면 고령의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뭐가 사회적 관계망들이 궁금하다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 문제 인식에서 지난 수능 11월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두 가지의 가설에 따른 결론 도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험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설 설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설 1. 사회적 관계가 다양할수록 사회적 관계라는 얘기는 친구가 많거나 아니면 뭐 친척이라든가 친구 그다음에 자녀 이런 관계들이 다양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자, 이런 뜻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부모들이 외롭지 않게 할수록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 우리는 제가 말했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 자, 그러면 사회적 관계망을 우리는 친구, 직장 동료, 부부, 자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월간 기준으로 전화나 방문 횟수 등을 설정했고요. 65세 이상의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지법을 이용했다는 얘기. 5점 만점의 척도 지표까지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조사원들은 500명의 고령의 은퇴자를 설문지 돌리는 가운데 우리는
성실하게 응답한 450명만을 회수했다라고 얘기하면 성실하지 않은 애들은 뺐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자료 수집 단계에서 설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분석했더니 결국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은퇴자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다. 그럼 가설 1번에 대한 지금 1번이죠. 여기 1번에 대한 부분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겠죠. 성립. 유의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뒤에도 자녀와의 소통 횟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 여기도 2번에 대한 부분도 뭐다? 우리는 성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수능에선 하나 정도는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표상에 1번, 2번, 3번 선지에 페이크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교과서처럼 성립이 될 거라고 아니면 이렇게 쉬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수능 문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 도출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성립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가설이 잘 못돼서 유의미하지 않으면 기각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여기 정도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질적 연구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는 무슨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지.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면접법을 일부 써서 결과는 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석사 논문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봅시다. 연구 문제는 똑같이 인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똑같이 말했던 지하철 제가 연구했던 것처럼 강남역이랑 그 다음에 종로에 가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얘기했던 자료 가지고 몇억 명이나 몇십억 명이 움직인 통계 자료를 넘어서기도 어렵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인식은 똑같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양적 연구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뭐가 없습니까? 가설이 없네요. 자,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가설이 있는 연구 방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가설이 없이 진행되는 걸 우리는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 상당히 요거대로 수능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 방법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 질적 연구는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두 가지를 한다. 면접법은 직접 신청 면접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리고 참여 관찰법은 아프리카 원주민에 있는 삶을 같이 사는 거야. 살면서 내가 얻어내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럼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료 수집과 해석이 양적 연구랑 전혀 달라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감정이입이라는 1번이 나오고요. 직관적 통찰이라는 2번이 나옵니다. 자, 1번 감정이입은 어떤 거냐면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회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2학년, 작년에 2학년, 여기 작년 2학년이나 1학년 학생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죠. 면접을. 그럼 면접을 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뭐가 어렵니? 어떤 과목이나 어떤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다면 야, 너 진짜 어렵겠다. 선생님도 너만 할 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어. 이입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유의미한 결과를 절대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방한테 공감해 주지 않는다? 누가 여러분에게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입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 직관적 통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도중에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중에 통계 자료를 가져가서 통계 자료 분석해서 엑셀을 통해서 다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그래프화 시켜서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이 얘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직관적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볼게요. 직관적 통찰은 이런 거예요. 현상의 의미를 꿰뚫어 보려는 방법인데 그게 한 번에 통찰되는 거야. 그거는 전문가일수록 한 번에 통찰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교직 경력이 30년에서 40년을 넘어서신다면 한 번에 이 애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통찰적 이 부분이 직관적 통찰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따로 자료를 가져가서 분석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질적 연구의 큰 특징이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마찬가지로 결론 도출하는 거는 맞지만 일반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직관적 통찰의 질적 연구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적 관계망이 지니는 의미 볼게요. 은퇴 이후에 똑같습니다. 아까 문제인식은 각종 모임,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할수록 어떤 의미로 이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령의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의미, 나한테 어떤 좋은 의미냐, 아니면 긍정적 의미냐는 거를, 아니면 부정적 의미인 것인가를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조작적 정의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65세 1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조작적 정의는 동일하다. 물론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건 다소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주간 면접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따로 분석해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썼을 거고요. 이입도 썼을 거고, 그리고 직관적 통찰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적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수집과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자녀들과의 소통에 더 중요하게 생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심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외롭지 않아요? 이랬는데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돈보다는 남은 여생의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공부를 했고 이제 여기는 큰 포인트는 없어요. 한 가지 포인트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치 개입과 중립의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신의 연구 윤리라든가 자신이 이 연구에 대해서 떳떳하게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속이는 사람의 연구자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 세 가지에서는 뭐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가치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얘기는 해줄게요. 저도 어떤 사태가 있었는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자료가 필요했는데 2005년 자료에서 몇 월 달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2005년까지 써야 되는데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럼 난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되나? 몇 개월이나 했는데 그래서 2004년 6월까지만 할까? 그런데 2005년까지라고 속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속일 수 없고 교수님도 반대가 심해서 통계청에 전화를 했죠. 뒤에 자료를 먼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으니 메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연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난해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게 연구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했는데 10개 중에 9개가 유의미하게 강남으로 인구 집중이 막 보여줬어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도심을 향하는 화살표가 너무 진한 거지. 근데 얘를 제외하고 9개만 가지고서는 제가 강남이야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나머지 1개가 끝까지 저를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개의 자료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러이러한 유의미한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찜찜찜했습니다. 사실 결과를 낼 때. 하지만 이런 부분을 속인다면 결국은 저 자신한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박사 논문을 제가 쓴다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연구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가치 중립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사실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탐구 절차나 가치 중립을 이렇게 교과서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별표를 쳤다면 이게 수능이나 전국연합에 반드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리나 창의경영, 그리고 여행지리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니까 이런 개념이나 교과서를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그리고 3학년 창의경영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작년에 했던 교과서 부분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작년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교과서 보면서 나 열심히 시험 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로 나가는 이유는 교과서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능 특강을 제가 강의를 올려주고 있지만 EBS로 그 부분이 길어요. 아무래도 특강 강의다 보니까 문제 다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 푸는 강의를 제가 최대한 빼면서 앞으로 전진은 하고 있지만 사회문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 중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좀 피드백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 수업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지리는 저희가 시험을 치지만 시험 치는 것은 일부 여기서 배운 거를 빠르게 배워서 시험을 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주 강의는 사회문화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특강 교재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고, 이렇게 제가 교과서 그림을 가지고서는 좀 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교과서도 읽어보면서 우리가 사회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창의경영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를 볼 시간은 이제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올려주는 영상들에서 조금 포인트 잡을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교과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서 상기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올리거나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작년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우리가 공적 부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제가 안 배웠던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나오면 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특강 교재를 40강까지 다 듣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완성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식해서 빠르게 성역해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